여러분,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 누군가에게 털어놓은 적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서 누군가 들어줬으면 해서 용기를 내어 말을 꺼낸 그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상대방이 진심으로 들어줬습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눈을 마주치며 여러분의 이야기에 온전히 있어줬습니까? 아마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잠깐 고개를 끄덕이다가 어느 순간 자기 이야기를 시작한 사람, 위로한다면서 결국 자기가 더 힘들었다는 이야기로 마무리한 사람. 오늘은 좀 바쁘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했지만 그 나중이 영영 오지 않은 사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며칠 후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 사람. 심지어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야기했더니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옮겨서 소문이 된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경험들이 남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배신감도 아니고 실망도 아닙니다. 이보다 훨씬 깊고 조용한 무언가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아무도 진짜로 관심이 없구나 라는 그 감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생각. 어차피 아무도 모른다는 생각. 그 감각은 한번 생기면 좀처럼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이면 사람에 대한 기대를 조금씩 내려놓게 됩니다.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점점 혼자가 됩니다. 그런데 혼자가 되면 또 외롭습니다. 말하면 실망하고 혼자 있으면 외롭고 이 사이에서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지쳐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그 감각이 맞다는 겁니다. 아무도 당신의 불행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것은 잔인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200년 전에 이미 온몸으로 경험하고 그것을 지혜로 승화시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삶 속 한 장면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혹은 몇십 년 전의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그 시기에 여러분 곁에 있던 사람들을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시기를 함께 버텨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부분의 경우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 적습니다. 어쩌면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더 솔직하게 말하면 그 힘든 시기에 오히려 곁을 떠난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내가 아플 때 바빠진 사람들, 내가 돈이 없어졌을 때 연락이 뜸해진 사람들, 내가 직위를 잃었을 때 갑자기 어색해진 사람들,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처음에는 진심으로 걱정해준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마음을 썼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에게는 그들 자신의 삶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족, 자신의 돈 걱정, 자신의 건강, 자신의 불안.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 대한 걱정보다 훨씬 크고 급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멀어진 겁니다. 나쁜 마음으로 떠난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삶을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말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정약용은 1762년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비범한 재능을 보였고 22세에 과거에 급제해 관직에 올랐으며 정조 임금의 두터운 신임을 받으며 조선의 개혁을 이끌었습니다. 수원 화성을 건설할 때 사용한 거중기를 설계했고 조선의 낡은 제도를 바꾸기 위한 수많은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늘 사람이 넘쳤습니다. 그를 따르는 제자들, 그를 아끼는 동료들, 그를 필요로 하는 임금. 그는 조선에서 가장 빛나는 지식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800년 정조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반대파의 공격이 시작됐고 정약용은 천주교와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의 나이 40이 되던 해였습니다. 유배가 결정되던 그 순간부터 그 많던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 형님, 선생님 하며 따르던 사람들이 오늘은 모르는 척 지나쳤습니다. 편지가 오던 사람들이 편지를 끊었습니다. 도움을 청했더니 바쁘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죄인과 가까이 지냈다가 자신도 화를 입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쁜 사람들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지키려는 인간의 본능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강진에 도착해서 처음 몇 달을 주막집 골방에서 보냈습니다. 그 방은 너무 좁아서 발을 뻗기도 어려웠습니다. 겨울에는 냉기가 벽을 뚫고 들어왔고 여름에는 습기가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음식은 형편없었고 건강은 나빠졌으며 언제 다시 가족을 볼 수 있을지 기약이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는 한양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쯤 나를 걱정하고 있을까? 지금쯤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새로운 권력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 새로운 구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느라 바빴습니다. 유배간 정약용을 걱정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걱정하고 싶어도 그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정약용은 그 현실을 천천히 그리고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배신감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다. 아무도 내 불행에 관심이 없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이 그 이후 18년 동안의 정약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무도 내 불행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왜 지혜의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알면 더 외로워지는 것 아닐까요? 더 절망적인 것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이 겪어온 실망과 배신감과 외로움의 대부분이 어디서 비롯됐습니까? 기대에서 비롯된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다. 이 사람은 내 편이 되어줄 것이다. 이 사람은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줄 것이다. 라는 기대.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실망이 오고 배신감이 오고 외로움이 옵니다. 그런데 만약 처음부터 그 기대가 없다면 어떨까요? 아무도 내 불행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배신당할 일이 없습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줬을 때 그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 감사한 일이 됩니다. 기대가 없는 곳에서 실망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실망이 사라진 자리에 진짜 감사와 진짜 관계가 자리를 잡습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말한 지인지기 지른지치의 시작입니다. 사람을 제대로 아는 것, 사람에 대한 낭만적인 환상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인간을 보는 것, 그것이 모든 지혜의 출발점이라고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냉소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사람은 다 이기적이야. 아무도 믿을 수 없어. 라는 생각은 정약용이 말한 것과 전혀 다릅니다. 정약용이 말한 것은 이겁니다. 인간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서도 그 안에서 진짜 관계를 찾아낼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내 불행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안에서 진심으로 내 편인 한두 명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알 수 있다. 100명의 피상적인 관계보다 한 명의 진심 어린 관계가 훨씬 값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약용은 강진 유배 기간 중에 다산초당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는 황상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황상은 가난한 집안 출신의 젊은이였는데 정약용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진심으로 스승을 따랐습니다. 정약용이 해배되어 고향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황상은 평생 스승을 그리워하며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정약용도 황상을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그것은 권력이나 이익과 아무 관계가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이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약용이 처음부터 모든 사람에게 기배를 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내 불행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값진 관계를 소중히 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삶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몇 명의 사람이 있습니까? 그 중에서 진심으로 여러분의 불행에 관심을 가져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니까? 1명? 2명? 어쩌면 1명도 없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적다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이 숫자가 적은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남의 불행을 자기 일처럼 여기는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1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정약용은 그 기적 같은 관계에 한두 개를 붙들고 18년의 유배를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밖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내려놓음이 그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실망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배신당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기배를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이 사람이 내 편이 되어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냉소가 아닙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여러분을 실망과 배신감과 외로움의 반복으로부터 조금씩 자유롭게 해줄 겁니다. 전야경은 말했습니다. 사람을 바로 알아야 한다. 사람을 바로 안다는 것은 사람에 대한 환상을 버리는 것이다. 환상을 버린 자리에 비로소 진짜 사람이 보인다. 그리고 진짜 사람이 보일 때 진짜 관계가 시작된다. 아무도 당신의 불행에 관심이 없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역설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아야 그 다음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이 무엇인지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불행에 관심이 없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이유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유를 이해해야 원망이 사라집니다. 이유를 이해해야 기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유를 이해해야 비로소 그 다음 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을 오랫동안 그리고 철저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는 유배지 강진에서 18년을 살면서 수많은 인간 군상을 직접 봤습니다. 거역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목민심서를 비롯한 여러 저술 속에서 그가 반복적으로 짚은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생존과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니라 관찰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가장 많이 있었습니까? 내 건강, 내 돈, 내 가족, 내 걱정, 내 계획. 대부분은 나에 관한 생각이었을 겁니다. 옆집 사람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생각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까? 아마 잠깐 마음이 쓰이다가 금세 자신의 일로 돌아왔을 겁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남의 불행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일입니다. 상대방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서 그 감정을 함께 느끼고 그것을 위로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신경을 쓰는 것. 이것은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에너지적으로 매우 많은 것을 소모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에너지를 오래 유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에너지를 자신의 삶을 유지하는데 먼저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정약용은 인정민층의 한계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의 정이 미치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넘어서 기대하는 것은 상대방을 탓하기 전에 기대하는 사람의 착각이다. 여기서 여러분의 삶 속 구체적인 장면들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60대 중반의 한 여성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당뇨를 앓아온 그녀는 얼마 전부터 합병증이 생겨 다리가 자주 저리고 아팠습니다. 30년을 넘게 사귄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요즘 몸이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는 처음에는 어머 어떡해? 하며 걱정해줬습니다. 그런데 10분쯤 지나자 친구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나도 요즘 남편이 이래서 아이가 저래서 집에 이런 일이 있어서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위로받으려고 전화했는데 오히려 더 외로운 기분이 드는 겁니다. 친구가 나쁜 사람인 걸까요? 아닙니다. 친구도 자신의 걱정과 고통이 있는 겁니다. 남의 고통을 들으면 자신의 고통이 떠오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것,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70대 초반의 한 남성이 있습니다. 은퇴 후 외로움이 심해진 그는 어느 날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 요즘 너무 쓸쓸하다고 말했습니다. 자녀의 대답은 아버지, 운동도 하시고 친구들도 만나세요 였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허전하게 들렸을지. 그러나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녀도 자신의 삶이 있습니다. 직장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본인 걱정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외로움을 해결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에너지와 여유가 없는 겁니다. 60세 한 남성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져서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밤잠을 못 잤는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오랜 친구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힘내라며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을 반복하자 친구들이 슬슬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나자고 하면 바쁘다는 핑계가 많아졌습니다. 왜일까요? 힘든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는 것이 그 친구들에게도 에너지 소모였기 때문입니다.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려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정약용은 이 인간의 본성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 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기대하는 만큼 실망한다. 기대를 줄이는 것이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기대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다. 적절한 기대, 즉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기대, 그것이 현명한 관계의 기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실용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상대방이 완전히 내 입장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상대방도 자신의 삶이 있고 자신의 걱정이 있으며 자신의 에너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고 동시에 자신을 실망으로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왜 알면서도 계속 기대하고 계속 실망하는 걸까요? 정약용은 이것을 애착의 문제라고 봤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싶어 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너무 힘든 것들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욕구는 매우 강력해서 현실이 그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할 때도 계속해서 그 욕구를 추구합니다. 이 사람이 안 해줬으니 저 사람에게, 저 사람도 안 해줬으니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의존할 대상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어디서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정약용의 처방은 이것입니다. 그 욕구를 부정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그 의존의 배상을 외부에서만 찾지 마라. 가장 먼저, 가장 확실하게 의존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이 가장 든든한 내 편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외부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이 자기 수양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약용이 18년의 유배 동안 무너지지 않은 비결입니다. 그는 아무도 자신의 불행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불행을 스스로 감당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차갑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외부에서 위로와 공감을 찾아다니면서 얼마나 실망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그 실망을 극복하는 데 쏟으셨습니까? 그 에너지를 자기 자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데 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보다 훨씬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있지 않으셨을까요?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영원히 기다린다. 자기 자신을 먼저 알아야 한다. 자신의 강점을, 자신의 한계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불행을 말하고 다닐수록 더 불행해진다.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이런 말을 반복했습니다. 힘들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그 말이 너를 더 힘들게 만든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힘든 것을 말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고? 말하면 시원하다고들 하던데. 그런데 정약용의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왜 불행을 말하고 다닐수록 더 불행해지는 걸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불행을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그 불행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굳히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말할 때 우리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신의 이야기로 만드는 겁니다. 나는 힘든 사람이야. 나는 운이 나쁜 사람이야. 나는 항상 이런 일을 겪는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그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처음에는 지금 겪고 있는 힘든 상황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나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라는 자기 서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기 서사는 매우 강력합니다. 한번 만들어지면 쉽게 바꾸기 어렵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그것이 자기 서사와 맞지 않기 때문에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나는 원래 불행한 사람인데 이 좋은 일도 곧 나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불행의 자기 강화 구조입니다. 불행을 말하면 말할수록 더 불행해지는 이유입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본인의 삶에서 철저하게 경계했습니다. 그는 18년의 유배 기간 동안 자신을 불행한 사람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유배된 죄인으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을 공부하는 사람으로, 기록하는 사람으로, 가르치는 사람으로 정의했습니다. 그 자기 정의가 그를 살아남게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불행을 자주 말하는 사람 주변에서 사람들이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앞서 이야기한 인간의 본성과 연결됩니다. 남의 고통을 듣는 것은 에너지 소모입니다. 그 에너지 소모가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매번 만날 때마다 힘들다는 이야기, 억울하다는 이야기, 아프다는 이야기가 반복되면 사람들은 그 자리가 부담스러워집니다. 처음에는 위로해줬지만 두 번, 세 번이 되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만남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이것이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더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나는 진심으로 힘들어서 말한 것뿐인데 왜 사람들이 멀어지는 거야?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관계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인정의 한계입니다. 60세 한 여성이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많이 위로해줬습니다. 자주 연락하고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많이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녀의 이야기는 항상 남편 이야기, 외롭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조금씩 연락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만나자고 하면 바쁘다는 핑계가 많아졌습니다. 그녀는 억울했습니다. 내가 힘들다는데 왜 다들 피하는 거야? 그러나 그 억울함을 또 말하면 사람들은 더 멀어집니다. 이것이 불행을 말하고 다닐 때 생기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공감을 기대하며 말했다가 기대만큼의 반응을 얻지 못했을 때 실망이 쌓이고 관계가 틀어지기 때문입니다.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감을 원하는 행동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줘. 내가 얼마나 힘든지 이해해줘.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공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대하는 만큼의 공감을 받지 못하면 실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실망이 불만이 되고 불만이 갈등이 되고 갈등이 관계의 균열이 됩니다. 위로받으려고 말했다가 오히려 관계가 나빠지는 경험을 해본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것이 그 이유입니다. 정약용은 이 세 가지 이유를 꿰뚫어보고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말로 풀지 말고 행동으로 풀어라. 힘들다는 말을 하는 대신 그 힘든 에너지를 무언가를 만드는 데 써라. 그것이 너를 진정으로 고통에서 꺼내줄 것이다. 이것이 정약용이 18년 유배 동안 한 일입니다.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대신 글을 썼습니다. 외로움을 이야기하는 대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분노를 표출하는 대신
조선의 제도를 기록했습니다. 고통의 에너지를 창조의 에너지로 전환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500권이 넘는 책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것을 억누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약용이 말한 것은 이겁니다. 말하되 무분별하게 말하지 마라. 누구에게 말할지, 얼마나 말할지, 언제 말할지를 생각하라. 그리고 말하는 것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행동하는 것으로 해결하라. 힘든 감정을 완전히 혼자 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들어줄 수 있는 한 사람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약용의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실용적인 지침이 됩니다. 특히 50대, 60대, 70대 분들은 이미 삶의 많은 고통을 겪어오셨습니다. 그 고통들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남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고통을 말하고 다니는 사람과 고통을 행동의 에너지로 바꾸는 사람, 10년 후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무도 내 불행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불행을 말하고 다닐수록 더 불행해진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이 영상의 핵심 질문이고 정약용이 삶으로 보여준 가장 실용적인 답이 있는 부분입니다. 정약용의 글과 삶에서 추출한 4가지 처방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처방은 기대를 조정하되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사람 사이에서 뭘 바라며 사나? 다 끊고 혼자 살란 말이야? 아닙니다. 정약용이 말한 것은 관계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의 수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라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기대는 두 종류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무시한 낭만적 기대와 인간의 본성을 이해한 현실적 기대. 낭만적 기대는 이겁니다. 이 사람은 내가 힘들 때 항상 곁에 있어줄 것이다.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완전히 이해해 줄 것이다. 이 사람은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것이다. 이런 기대는 대부분 충족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실적 기대는 다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여유가 있을 때 나를 위해 시간을 내줄 것이다. 이 사람은 자신의 한계 안에서 나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 사람은 완벽하지 않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은 진심이다. 이런 기대는 충족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충족됐을 때 감사함이 더 큽니다. 정약용은 강짐에서 만난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완벽한 헌신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각자의 삶과 한계를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함께 했습니다. 그 결과 그 관계들은 단단하게 유지됐습니다. 기대가 낮았기 때문에 실망이 적었고 실망이 적었기 때문에 관계가 오래갔습니다. 두 번째 처방은 불행의 에너지를 창조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삶으로 보여준 가장 강력한 처방입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억울함과 외로움과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 감정들이 없었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감정을 에너지로 삼아 글을 썼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흠신서. 그 책들은 단순한 학문적 저술이 아닙니다. 억울함이 담긴 글이고 외로움이 담긴 글이며 세상에 대한 분노가 담긴 글입니다. 그 감정들을 파괴적인 방향으로 쏟는 대신 창조적인 방향으로 쏟은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실용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힘들 때 그 힘든 에너지를 무언가를 만드는 데 쓰십시오. 무엇이든 됩니다. 일기를 쓰십시오. 그림을 그리십시오. 텃밭을 가꾸십시오.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십시오. 손자, 손녀에게 편지를 쓰십시오. 요리를 하십시오. 무언가를 만드는 행위는 고통을 외부로 쏟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미 있는 것으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텃밭을 가꿨습니다. 직접 채소를 키우고 그것을 제자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작은 창조였지만 그 작은 창조가 그의 하루에 의미를 줬습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싹이 나는 것을 보고
수확하는 것. 그 과정이 그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창조를 하나 찾아보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저녁에 평소에 만들지 않던 음식을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오랫동안 읽고 싶었던 책을 꺼내 보십시오. 어릴 때 좋아했던 것을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작은 창조의 행위가 힘든 에너지를 전환하는 시작이 됩니다. 세 번째 처방은 자신의 고통을 자신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냉정한 처방입니다. 그러나 정약용이 가장 강조한 것 중 하나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이 해결해 줄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영원히 기다린다. 자신의 문제는 자신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오히려 힘이 생긴다. 왜 힘이 생길까요? 남이 해결해 줄 것을 기다리는 상태는 자신이 피해자인 상태입니다. 피해자는 기다립니다. 누군가 와서 구해주기를. 그러나 그 누군가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계속 실망하고 계속 더 깊이 피해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문제니까 내가 해결해야 한다. 고 결정하는 순간 상태가 바뀝니다. 피해자에서 주체로 바뀝니다. 기다리는 사람에서 행동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물론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도움을 구하는 것도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능동적으로 구하는 것과 그냥 누군가 와서 도와주기를 기다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한 일이 바로 이겁니다. 자신이 유배된 것은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희생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억울함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구해주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 가능한 것들에 집중했습니다. 그것이 그를 18년 동안 살아있게 했습니다. 네 번째 처방은 불행을 재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약용의 처방 중 가장 깊은 것입니다. 불행을 재정해야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이 불행인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유배를 불행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불행이었습니다. 억울하고 힘들고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그것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장에서 바쁘게 살았다면 하지 못했을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 실제 백성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기회, 권력과 이익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환경, 유배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이 모든 것들을 정예금은 유배를 통해 얻었습니다. 이것이 불행의 재정의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힘든 일을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 힘든 일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이 고통이 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가? 이 상실이 나에게 무엇을 내려놓게 하는가?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든 상황에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재정의하는 것은 억지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약용도 처음부터 유배를 긍정적으로 봤을 리 없습니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고통을 느끼고 그 고통과 함께 살면서 서서히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겪고 있는 힘든 일이 있다면 당장 긍정적으로 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 고통을 먼저 충분히 느끼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이 일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 이 고통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을까? 그 질문이 불행을 재정해야 하는 시작이 됩니다. 아무도 내 불행에 관심이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나면 역설적으로 엄청난 자유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유. 이 말이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힘들고 외롭고 지쳐 있는데 자유라니. 그런데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내 불행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 우리는 무언가를 위해 끊임없이 에너지를 씁니다. 남이 내 고통을 알아줬으면 하는 기대,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이해받고 싶은 욕구, 이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힘들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반응을 기다립니다.
기대만큼의 반응이 오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다시 다른 사람에게 기대를 걸고 이 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순환 속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내 불행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순간 이 순환이 멈춥니다. 더 이상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해받기 위해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에너지가 한꺼번에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워진 에너지를 자기 자신을 위해 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경험한 역설적인 자유였습니다. 유배 초기, 그는 아직 한양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변호해 줄 것이다. 누군가 나의 억울함을 알아줄 것이다. 누군가 임금께 나의 무고함을 앓을 것이다. 그러나 그 기대들이 하나하나 무너지면서 그는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다. 아무도 내 상황에 진심으로 관심이 없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 깨달음이 처음에는 절망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절망을 완전히 통과하고 나서 그는 전혀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 더 이상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 그 순간부터 그의 에너지는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워진 에너지가 500권의 책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들 중에 외부의 인정과 관심을 얻기 위해 쓰는 에너지가 얼마나 됩니까?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를 이해받고 싶은 마음, 이것들을 위해 쓰는 에너지가 얼마나 됩니까? 그 에너지를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해 쓴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그 에너지로 오래전에 포기했던 꿈을 다시 꺼낸다면, 그 에너지로 몸을 돌본다면, 그 에너지로 새로운 것을 배운다면, 그 에너지로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을 한다면 얼마나 달라질까요? 정약용은 해배되어 고향 마현으로 돌아온 이후 남은 생을 묵묵히 학문에 바쳤습니다. 누군가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하소연하며 다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유배 기간에 쓴 책들을 정리하고 후학들을 가르치고 자신의 생각을 계속 기록했습니다. 그냥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정약용을 만들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실학자, 한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학자 중 한 명. 그 이름이 기억되는 것은 그가 남에게 자신의 불행을 알려서가 아닙니다. 그 불행을 삼키고 그 에너지를 창조에 쏟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관심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걸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길, 외부의 시선이 아니라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게,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길. 이 길은 처음에는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의존해온 기대와 바람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길은 가장 든든한 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남에게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이 떠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남이 비판해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립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냉혹하고 가장 따뜻한 조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중에 누군가에게 서운하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아무도 관심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서운함, 그 억울함, 그 외로움, 그것은 모두 진짜입니다. 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그 에너지의 방향을, 그것을 남에게 알리는 방향으로 쓰지 말고 자기 자신을 위해 쓰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데 쓰십시오. 오랫동안 미뤄온 것을 시작하는 데 쓰십시오. 자기 자신을 돌보는 데 쓰십시오. 그것이 정약용이 강진의 차갑고 외로운 유배지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이 18년의 고통이 그에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의 불행에 관심이 없다. 그러니
당신 스스로 당신의 삶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당신 스스로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되십시오. 당신 스스로 당신의 삶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것이 가장 냉혹한 현실이고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자유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씨앗이 되었으면 합니다. 당장 크게 바뀌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남에게 기대했던 에너지를 조금 거두어 자기 자신을 위해 무언가 하나를 하십시오.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언약용은 말했습니다.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신을 바로 세우는 그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